오늘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무려 12조 원이 넘는 금액을 팔았는데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른바 B2까지 하며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 기대해볼 수 있을지 이번에는 김성현 대표님께 물어볼게요. 네, 일단 긍정적인 결과 나올 겁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 그리고 최근에 좀 부진했던 실적 이슈가 좀 그 이유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개인들은 매수세를 늘리고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삼성의 수급이 외국인들의 영향이 큰 만큼 아직 매수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조금 반대고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시는 그 시점 자체가 저는 결국은 또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수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외국인도 있긴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수급이 연기금이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지수에서 퍼센티지가 제일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와 코스피와 직접적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일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때려가지고 주가가 밀리고 지수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지수 방어 측면에서도 연기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연기금은 원래 이제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 싶을 때 그때부터 나서는 게 보통 연기금의 일반적인 패턴인데 연기금이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지난 9월 말 이후에 매수세로 전환하고 그 이후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평소보다는 강력하게 좀 톤을 올려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를 오히려 매수하실 시점이지 나가실 시점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금 연기금이 매수해놓은 물량을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그 위에서 연기금은 또 매도를 할 겁니다. 그게 항상 연기금이 왜 주가 올라가는데 니들이 매도해서 이렇게 해를 주냐 그게 아니고요. 포트폴리오에 따라가지고 탁탁탁 이제 맞춰서 투자를 하는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오해 없이 좀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따져보니까 지난 8월 달 이후에 최근까지 12조 6,497억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달에도 11일까지 1조 9,408억 원 정도를 매도했고 국내 매도 순위 당연히 1위에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타이밍 저는 거의 최적 타이밍이라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딱 걱정되고 제가 좀 찜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앞에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B2죠, B2. 레버리지 투자를 꽤 많이 늘리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금융투자협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10일 기준으로 국내 신용공여 잔고가 17조 7,874억 원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 대비해서 3,231억 원이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참고로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신용 잔고는 9,945억 원. 이게 낮은 수치가 아니고요. 2021년도 8월 달 이후에 그때 이제 9,300억 기록했는데 그때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좀 높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시장 전체의 고객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 잔고 비율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최근자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2, 3일 전께 되겠죠. 보통 이제 그 기간 따서 보니까 비율을 보니까 33.97%. 이게 20%대로 내려오면은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 다 하셔도 되는 시점인데 여기 40%를 넘어가면 항상 조정이 맞거든요. 근데 30%대 지금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보면은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근데 꽤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비투가 좀 증가를 많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좀 찝찝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의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삼성 내부적으로 지금 EUV 필수 소재 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2나노 밑으로 가게 되면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수요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고 삼성이 이제 실제로 차세대 EUV 소재 개발을 하면서 파운드를 했고 이걸 상용화에 청신호가 좀 켜졌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은 많아도 삼성전자는 반걸음씩 가더라도 계속 지금도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체크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대로 투자는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 지금은 B2 최대한 줄이시고 사이트를 좀 길게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만 삼성이냐 SK하이닉스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이거 보통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때 제가 본인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제가 좀 달리하라고 합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난 진짜 반도체가 좋아하면은 SK하이닉스가 맞는데 사실 SK하이닉스 투자하신 분들은 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게 만일 HBM3에서 4로 넘어간 시점이 되면은 그때 SK하이닉스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4로 넘어가게 되면은 베이스 다이 초미세 공정을 SK하이닉스는 못하기 때문에 그걸 TSMC한테 맡겨서 가져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그 베이스 다이부터 쌓는 것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3E가 항상 인기가 많을 때는
SK하이닉스에 집중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4로 넘어가게 되면은 SK하이닉스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반대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삼성이 2나노를 본격 시작하게 되면은 삼성이 비중을 올리셔야 되고 나는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게 좋아. 반도체 말고도 뭐 휴대폰도 팔고 다양하게 하는 게 좋아라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주가 6만 800원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지수 1.8% 올랐고 엔비디아 2.5% 뛰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KB금융그룹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7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장중은 물론 종가 기준으로도 어제 역대 최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김영재 이사님, 왜 이렇게 뛰고 있습니까? 이제 사실 은행업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그중에서 특히 KB금융의 주가 상승률이 돋보입니다. 7월 들어서 지금 7거래일 동안 무려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 원인으로는 3분기 호실적 기대감 그리고 실적 발표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밸류업 관련한 공시 기대감이 좀 복합적으로 반영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좀 더 기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이 10월에만 2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물론 다른 은행도 순매수를 했지만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한 것은 KB금융이 유일하다라고 보실 것 같은데 이제 3분기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컨센서스는 순이익이 한 1조 4,2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조 9,400억 원인데 최근 보고서는 순이익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대 중반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을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KB금융이 밸류업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아서 지금 높은 주주 환원율에도 불구하고 밸류업 지수 구성에는 빠졌다라는 것이 오히려 좀 득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따라서 이번에는 주주 환원 정책의 시장 기대치 충족하는 적극적인 자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매수를 좀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 중이고 또 3분기 실적과 밸류업 관련한 기대감이 아직은 유효한 만큼 실적 발표 직전까지는 보유하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만 실적 발표 이후 제로 노출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도 좀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10만 원과 11만 원 사이에서는 일부 현금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음액업 현황이 지금 추가적인 금리나 부담감이 좀 완화되면서 그다음에 지난주에 미국 은행들의 어떤 좋은 실적 그리고 이런 거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주요 IB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연동하는 흐름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 오는 10월 24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전까지는 보유 전략 짚어주셨는데 관련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MBK 파트너스와 영풍연합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고려아연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약 5% 이상의 지분이 MBK 연합의 공개 매수에 응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투자 전략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께서 살펴주시죠. 네, 공개 매수 이전까지는 이제 영풍 일가들이 33.1% 그리고 최연봉 회장이 대략 34.3%입니다. 물론 어제 공개 매수가 끝나면서 이제 MBK 이제 연합 쪽은 물론 이제 목표치는 6.9%였습니다. 물론 이제 5.34%가 이제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총 이제 약 40% 지분을 하게 됐고, 물론 추후에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대략 46.5% 이제 지분을 이상 확보하게 됩니다. 대신에 영풍전미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00주밖에 이번엔 청약이 못 되었기 때문에 뭐 영풍전미를 지분을 못 하더라도 물론 추후에 장내 매수에 대한 지분 확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일단 첼시 일가 쪽에서도 아직 공개 매수 만약에 이게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89만 원대 공개 매수가입니다. 만약 100% 성공하게 되면은 약 44.51% 이제 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18일이 중요합니다. 이게 18일이 고려아연 자사주 관련해서 공개 매수 관련된 절차 종지 가처분 신문 기일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대략 한 23일쯤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MBK 파트너스 어제 성명문에서도 얘기를 나왔다시피 이번 공개 매수와 관련해서 자사주 취득을 절대적
대대적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론에는 그 회사 자금을 계속 이제 재무적인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는 그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MBK 쪽에서는 다음 달에 바로 이제 임시주총을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회가 13명 정도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한 명 영풍 이제 고문인 장현진 고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최연범 일가 쪽 일단 편이기 때문에 결국 신규 선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규 선임을 12명을 하게 되면 4분의 1만 일단 가반을 차지하게 되면 그대로 경영진을 어느 정도 이제 3월달 주주총회 이전에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고려아연 측에서도 자사주를 매수를 하더라도 사실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우호 세력 쪽의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6개월 뒤에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4월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적어도 주주총회 이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려아연 측에서는 이 기일을 계속 연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장기전을 해야 유리한 상황이고, 일단은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자사주는 이제 의결권이 없으니까 최인범 회장 측이 좀 불리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최인범 회장 측이 전략을 아마 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결과적으로 고려아연, 영풍, 정밀 주가가 지금 급등한 상태인데, 요 주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은 영풍 정미 쪽의 지분을 생각보다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물론 이게 대략 1.85% 이제 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4.51%, 그리고 이제 영풍 쪽이 46.5%입니다. 대략 한 2%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영풍 정밀이 지분이 굉장히 중요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이 대략 한 7.8%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소액주주가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 보트로 이제 활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영풍 정밀에 대한 주가가 조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고려아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분에 대한 확보가 계속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급락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적어 보인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요. 경영권 분쟁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지속되고 있죠. MBK 연합 측이 사실상 지금 지분 싸움만 놓고 보면 승리를 거뒀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만에 하나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을 잃는다 하더라도 고려아연은 영속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사주 이번에 매입을 많이 해갖고 거기서 미래 투자 동력 조금 훼손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일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고려아연이 잘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현대건설 얘기입니다. 영국 정부가 최초로 추진하는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이죠. 이 사업에 현대건설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함께 투자 전략, 남인호 소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입니다. 소형 원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현대건설만 참여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GE, 일본의 히다치, 그리고 독일의 영국이네요. 롤스로이스 SMR,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등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 중에서 6군데 중에서 4곳을 선택했는데 그중에 현대건설이 이번에 당당히 통과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SMR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뭐냐? 화력 발전소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탄소 배출량이 적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런데 단점이 있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체르노빌 원전 사고 벌써 몇십 년 지난데도 아직도 그 후유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건 치명적인 악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건설 주가 동향 들어가겠습니다. 주가 얼마입니까? 어제 종가 31,100원입니다. 최근에 가장 최저점 29,000원이죠. 다시 말해서 5만 원에 움직이던 현대건설 지금 3만 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 나쁜 것들이 거의 다 주가에 반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보유 비중은 너무 크게 잡기는 어렵고요. 약 5% 정도 보유를 하시고요. 만일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33,000원 수준에서, 즉 지금보다 10% 상단에서 한 번 정도 이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간밤 구글이 SMR 스타트업인 카이로스 파워와 SMR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원전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는데, 언급해 주신 현대건설 소식이 더해서 오늘장 시작 이후에 원전 관련주 흐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볼까요?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향과 하향 리포트들을 각각 3개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향 보고서로는 든든한 본업이라는 제목으로 KTNG의 목표가를 올려잡은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가 발간됐고요. 이어서 현대모비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주목하는 투자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한편 하향 리포트로는 LS 일렉트릭 그리고 현대백화점과 이노와이어리스가 제시됐는데요. 어제 견조한 전선주 흐름에 상승했던 LS 일렉트릭은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과 함께 구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이 지속될 거라는 분석 나왔고요.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며 목표가도 낮추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자회사 실적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홀딩스와 대주전자재료의 목표가 하향된 점 참고해 보시죠. 우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고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KB증권은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최근 발표한 대규모 설비 투자에 시황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수로 목표 주가는 기존 32만 5천 원에서 42만 5천 원으로 30% 넘게 상향했는데요. 우선 3분기 천문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의 폴란드 납품이 증가하면서 2분기에 이어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KB증권은 시장의 우려와 달리 분할 이후의 시가총액이 증가했다는 데 주목을 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설비 투자 금액이 연간 847억 원 규모인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2026년 말까지 6,673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계획 부각됐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리포트도 확인해 보시죠. 키움증권은 오늘 현대모비스가 하반기 CEO 인베스터데이 오프라인 개최 일정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으로 주주가치 제고가 이루어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마켓 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목표 주가는 24만 5천 원에서 26만 5천 원으로 2만 원 올려 잡았는데요. 먼저 올해 3분기 현대모비스의 매출액은 작년보다 4% 줄어든 13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6,575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거라고 내다봤고요. 오는 11월 19일에 예정된 2024 CEO 인베스터데이 개최는 그동안 연간 사업 계획조차 발표하지 않았던 현대모비스에 있어서 정말 큰 변화라고 짚었습니다. 이번 행사로 주주들이 현대모비스의 향후 사업 방향성에 대한 의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하면서 만성적인 지배구조 관련 멀티플 할인 요인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거라고 기대한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로보택시 실망감이 어제도 우리 시장을 덮쳤습니다. 최근 반등세를 이어왔던 2차 전지주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간밤에는 테슬라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전략 김선영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좀 올라갔다가 빠진 거 가지고 뭐 기사 헤드라인에 와르르 이런 단어 쓰면은 개인 투자 보면서 괜히 또 불편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와르르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등세를 이어온 2차 전지주가 어제 좀 쉬었죠. 이 쉼에 따라서 뭐 삼성 SDI 3.75%를 뭐 비롯해가지고 에코프로 2.76, 에코프로 BM 2.76 이 정도 빠졌습니다. 뭐 물론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은 뭐 차트가 망가졌다 이런 표현 쓰실 수도 있는데 워낙 뭐 중소형주들 차트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 일반적이기 때문에 너무 차트에 의미 부여를 해서 분석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을 봤을 때 바닥을 잡았다라는 느낌을 제가 한 달 전쯤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바닥을 잡았다는 느낌이 올 정도로 반등세는 괜찮았습니다. 이는 일단 업황 자체가 바닥을 잡았다는 인식과 함께 테슬라의 원래 로보택시데이 지지난주는 원래 이제 인도량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었는데 일단은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베일을 벗은 이후에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망이 좀 기대가 좀 크다. 그래서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것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단기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또 이제 그동안 테슬라 원픽으로 웬일로 찍어 모건 스탠리가 이게 전부인가? 세부 내용이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좀 부족한 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의 보고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의 개선 속도나 아니면 이제 공유형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어떤 출시 전략 그리고 모델 3
아래쪽에 있는 중저가 모델을 계속 작년부터 올해 초부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멘트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이 조금 이제 실망감을 줬다라고 하는데 전 그것보다 뭐가 실망이었냐면은 이 행사 시간 자체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너무 짧게 끝나가지고 뭐 벌써 끝이라고 하면서 다시 리플레이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지? 왜 지금 요걸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스페이스X 대형 우주선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굉장히 큰 이벤트가 너무 일정상으로 가까이 좀 붙어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중요한 이벤트는 좀 띄워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좋았을 텐데 뭐 워낙 스페이스X에서 큰 걸 잃었기 때문에 뭐 로보택시데이 뭐 빨리 또 다른 거 하나 이벤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기대치를 맞춰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2차 전지 주들의 일부 기업들이 차트가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은 이런 차트 되게 많습니다. 하루에 뭐 일일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쪽 시장이 저점을 잡았다는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고 따라서 투자는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 어떤 기업 투자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공매도가 뭐 내년에 재개된다는 얘기는 있긴 있잖아요. 물론 공매도가 개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선이 재개가 되기 전에 각 기업별로 공매도 청산 비율을 좀 본 다음에 의미 있게 공매도가 좀 많이 줄어든 기업 위주로 해가지고 대장주가 바뀔 수 있어서 이제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는 그대로 좀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와르르 급락 뭐 이런 단어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가 간밤에 얼마나 올랐죠? 0.6% 올랐죠. 0.6% 올랐습니다. 오늘의 2차 전지 우리 국내장에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차 전지 업계가 미국 대선 결과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죠.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니까 대응 전략 잘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소설가 한강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그야말로 한강 신드롬이 불고 있습니다. 도서 출판 관련주가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였죠. 한강 작가 책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간만에 책 좀 보려고 했더니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책을 내보신 분들은 10,000부, 20,000부 판매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데 벌써 100만 부 판매 요거까지도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수혜주 현상 계속 이어질지 급락은 없을지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요. 이화진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지난 금요일쯤에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13만 부, 그리고 30만 부, 50만 부, 53만 부에서 80만 부, 아마 오늘 100만 부가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100만 부를 돌파한 게 최근 7년 동안 거의 한 5편밖에 없습니다. 뭐 세이노의 가르침, 슬램덩크, 불편한 편의점, 언어의 온도, 82년생 김지영. 그만큼 물론 이 도서들 같은 경우는 좀 장기간 이제 이어지면서 100만 부가 나왔던 거고 이번 이제 뭐 채식주의자나 이 책들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 좀 편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 매출의 흐름이 꺾였을 때가 저는 그때가 고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당분간은 이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출판사나 이런 재지 같은 경우 물론 우리가 100만 부를 책을 산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다른 책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채식주의자 책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이런 노벨 문학상 받은 책들을 원서로 사설 봐야 되는 건데 번역본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채식주의자를 그 원서를 가질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런 보장에 대한 보장용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 채식주의자 관련 영화도 17일 날 CJ CGV에서 단독 상영되는 만큼 아마 이런 테마주의 흐름이 조금 더 파생되는 효과는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타픽 같은 경우야 뭐 예스24나 한세 예스24 출판사는 하울딩스는 삼성 출판사는 맞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미 2번 이상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아마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매입보다는 이제 흐름이 거래량이 꺾였을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될 부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줄 부분은 추가해줄 부분이고 주가적인 부분은 테마로서를 접근해야 된다. 어차피 이 회사들 같은 경우 4분기에 단기적인 실적만 반영되는 거지 다음 1분기에 그 다음이 없다는 점을 조금 주의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마주다라는 거죠. 네, 거래량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강 신드롬을 통해 뿐만 아니라 출판사들의 실적 개선과 함께 투자자들도 웃음 지을 수 있는 주가 흐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즉 LCC가 공격적으로 노선 확대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과 같은 대형 항공사의 영업이익이 악화하는 가운데 LCC 항공사들이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적자 생존의 시대가 열릴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항공주 투자 전략 남인호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항공주들이 왜 치킨 게임에 들어갔냐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고환율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비행기를 우리가 리스하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항공사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다음 두 번째가 고유가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최근 1, 2년 동안 항공사들이 바짝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동안 채용하지 않았던 직원도 채용하고 기자재도 많이 늘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또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현상입니다. 국내 LCC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제주항공이 대한항공 독점 노선이었던 인도네시아 발리하고 바탐의 신규 취항을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TA항공도 유럽 노선에 자그마치 5개씩이나 새로 운항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존에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하고 본격적으로 경쟁해보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투자 전략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항공주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저는 5%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크게 늘리시지 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냐면 아직까지는 항공주에 대한 본격적 모멘텀, 지금 전부 다 대한항공부터 해서 항공주를 전부 바닥권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본격적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상승 모멘텀을 찾은 이후에 본격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항공주 관심 있게 지켜보시되 보유 비중은 5%로 제한을 하셨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 포인트도 봐야 되겠죠. 김영재 이사님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미국 시장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엔비디아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갱신했다는 점 일단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오늘 일정으로는 메타가 그 퀘스트 시리즈 보급형 헤드셋인 퀘스트 3S를 정식 출시하는데 가격이 1년 전에 출시된 퀘스트 3 대비 60% 수준인 $299로 원화로는 43만 9천 원에 지금 사전 판매되고 있습니다. 퀘스트 3S가 지난 2월 출시된 애플의 비전 프로 대비 11분의 1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만큼 XR 기기 보급의 활성화가 좀 예상됨으로 인해서 퀘스트 3의 전장용 FP12를 공급하는 누플렉스와 XR 콘텐츠 제작 관련주에 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정식 출고되는데 일주일에 주사 한 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기존 비만 치료제 대비 편리하다는 점과 체중 감량 성능도 더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수요가 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시 이전에 이미 주가에 선방된 종목들이 많아서 관련주들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2나노미터 파운드에 사용되는 CNT 펠리클 개발이 알려진 FST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 공급 재개 소식으로 사료테마가 상승했는데 오늘 정규 시장에서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봐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